외친 소리, 밀란. 이젠 윤석열 본인 리스크. 자, 민생 행보 일환으로 어제 대구를 방문했던 윤석열 전 총장. 어제 저희가 잠시 행보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얘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영상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처리한 일은 검사로서의 그 어떤 숙명에 속하는 문제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아끼고 그런 마음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신 것도 많지 않느냐, 존중받을 만한 그런 그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워딩을 봤지만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린 것도 많다. 그러면서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고 이렇게 띄었는데요. 그러면서 장기 구금에 대해서는요, 안타까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수사팀장 비판에 대해서는요, 검사로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일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정치를 시작하다 보니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면서요. 애둘러 비판의 목소리에 대한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민 기자,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서문시장 모습도 봤는데 어쨌든 서문시장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치적 고비 때마다 찾아서 본인 말로는 또 위안도 느끼고 했던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영상 보니까 모두들 다 윤석열 전 총장을 환호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선 그 영상에서 혹시 들으셨나요? 박근혜 팔이 그만해라. 박근혜 탄핵 누가 시켰노? 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이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이 추정이 되죠. 윤 전 총장이 2016년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네가 우리 박 대통령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항의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건데 또 때마침 윤 전 총장이 어제 대구를 찾았는데 바로 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지병이 뭔가 봤더니 어깨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이라고 하는데 네. 원래도 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계속 통원 치료는 해왔었습니다만 상태가 안 좋아진 건지 이번에는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뒤에 사진이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 사진입니다. 배 교수님, 요거 하나만 좀 짚고 가죠. 어쨌든 이 보수 쪽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이었다는 부분이 본인에게는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 이제 발언도 들으셨고 대구 방문했던 모습도 보셨어요. 어제 모습이 본인의 아킬레스건을 치료하는 데는 얼마나 좀 유효했을까요? 당장은 상당 부분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역시 보수 표심 그리고 TK 표심에는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본인이 검사의 숙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원죄 아닌 원죄니까 본인으로서는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려면은 반드시 이 부분을 건네야 되는 그런 숙명의 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창조경제센터도 방문했고 그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구속 수감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고 또 사면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네. 재밌는 게 보수에서는 상당 부분 강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중도라든지 젊은 층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는 진보라든지 이런 데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대선에서는 결국 보수와 진보가 1대1 대결로 갈 경우에는 중도,
젊은 층의 표심을 잡지 않고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윤석열을 지금 보수에서 선택한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보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리고 최재형이라는 대안제가 부상할 경우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보수의 표심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또 동시에 중도와 또 진보와 젊은 층의 표심이 이탈하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가장 지금 당면한 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더불어서 어제 대구에서 한 몇몇 발언들이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어떤 발언들이 좀 논란이 돼요? 네, 일단 평소 윤 전 총장의 정제된 말투가 아닌 다소 거친 말투가 윤 전 총장의 입에서 나온 건데요. 어제 동산병원 의료진과의 대화에서 윤 전 총장의 발언 함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구의 이 코로나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그 의료진과 이 시민들의 그 노력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뭐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는 그런 참 철없는 그런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이 시민들의 그 자존심이 굉장히 그 컸을 것으로, 그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이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이런 그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 지역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그러면서도 정말 티 안 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아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네, 윤 전 총장 대구 봉쇄 논란에 대해서요. 미친 소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소 격한 감정을 실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의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요. 대구 시민을 이렇게 치켜 세우기까지 했는데요. 특히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라며 논란의 중심에 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반응이 엄청나요. 네, 맞습니다. 이 당장 송영길 대표부터 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억가 정치의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억지로 까는 정치는 완전히 구태 정치. 이준석 당대표조차도 그런 정치하지 말자고 하는 판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걸 억지로 까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구의 지역 감정을 하는 언어를 하는 것은 대통령 예비 후보의 격에 맞지 않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 억지로 깐다라고 하죠. 이 억가에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발언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오늘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런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SNS를 통한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이 윤석열 씨라고 칭하면서 지역 갈라치기가 큰 정치인가라고 공격을 했고요. 또 박용진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발언이 지역 감정을 자극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8시간 동안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글을 무려 6건이나 올렸습니다. 한 시간에 하나씩 올린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밀란 발언은 대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이 답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 시민들이 기분 나빠할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김원미 기자, 이 밀란 발언이요.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이 발언.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야권 지지층까지 좀 비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지지 기반은 보수죠. 그런데 이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발언 부적절했다라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먼저
그냥 대구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다른 지역을 낮추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냐. 또 지역을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로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데 대체 참모가 누구냐. 이 대통령 후보의 발언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 입에서 정제되지 않은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직이 아직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고 이 주변 참모진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김원민 기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이런 비판들이 나와요. 네.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도 혹시 수긍을 할까요? 예,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구가 아니었으면은 밀란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하셔서 좀 지역 감정 조장하는 거 아니냐는.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대구 시민들이 인내심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난리통에 그것이 무난하게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았느냐.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걸 거론하거나 유불리를 따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 감정이면. 대구 아니면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거는 결코 아니고. 네, 지금 들어보시면 지역별 갈라치기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대구가 상당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잘 이겨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리고 앞서 이제 대구 발언뿐만 아니고 앞서서는 또 주 120시간 이 발언도 좀 논란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것, 이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이 이 발단이 됐는데요. 네.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이제 정부가 그 주 52시간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게 해 놓으면 일자리가 막 생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자리 증가율이 0.2%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자리 증가라는 정책 목표를 타겟으로 해서 디자인된 제도로는 실패한 겁니다. 주 52시간을 좀 유연하게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게임 같은 걸 개발을 하려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된다라면서 주 120시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네. 이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어허. 98시간 노동을 했다라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서 왔냐고 지적을 내놨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이 말하기 전에 현실을 제대로 보고 생각을 다듬어달라. 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는요. 이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지원할 거라면 안 걷는 게 좋다고 말하던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야경국가 이야기 아닌가라면서 공부하는 시간에 무협지 보고 오셨냐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한 거죠. 김원민 기자, 이렇게 막 비판이 쏟아져요. 그러면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또 나름 또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공식으로 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일단 이 주당 120시간을 근무한다는 거 누가 봐도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일주일에 120시간씩 근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주 52시간제가 맞지 않는 이른바 게임 업종 등등은 이 몰아서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몰아서 더 일을 많이 하면 그 뒤에 또 몰아서 많이 쉴 수 있도록 좀 더 유연한 주 52시간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여당 정치인들이 말의 취지를 왜곡을 했다. 왜곡해서 이 꼬투리만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불편한 마음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윤지영 기자, 어쨌든 연이어서 이 메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불거져요. 네. 이에 대해서 옆에서 보는 이런 시각들은 없어요? 네, 결국에는 어쨌든 미숙함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다라고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진중권 전 교수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발언 듣고 이어가시죠.
주 52시간이라 하더라도 갖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120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치적 오해를 사는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건 너무나 뻔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미숙성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분이 이제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지상주의라 그래요.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겨놓고 그러니까 근로자든 사용자들 자유계약에 의해서 모든 걸 맡겨놓자다라는 이게 한국 보수 세력들의 주류 이데올로기인데 단지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봐서는 안 될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면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17시간 일해야 되고요. 주 5일이라면 24시간 일해야 됩니다.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네, 이 여당이나 정의당 쪽에서는 이 120시간 발언이 결국에는 이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이념, 사상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이 진중권 전 교수의 경우에는 이 120시간 얘기 자체는 주 52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이 앞으로도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윤 대표님, 저희가 이제 쭉 살펴봤지만 어쨌든 지금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불거져요. 뭐 이 발언도 그렇고 저 발언도 그렇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리스크를 본인이 계속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산된 걸까요? 아니면 진중권 전 교수 말대로 이 정치 신인의 미숙함일까요? 저는 계산된 것이면 차라리 좋겠어요. 아, 그래요? 계산이 안 된 게 저렇게 불쑥불쑥 나오니까 문제죠. 뭐 얘기하는 내용은 앞뒤 보면은 저는 이해는 해요. 주 52시간이 문제가 많으니까 좀 신축성 있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대구 방역 때 대구 봉쇄 얘기 너무 강했다. 그런데 이제 표현 과정에서 주 52시간을 120시간으로 비교를 하고 또 민난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민난이 났을 거다. 또 미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표현이 강하고 다른 지역하고 또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 초보로서 제대로 좀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거죠. 그냥 직설적이고 담백하고 꾸밈 없이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게 혼자 하는 정치에 저는 한계가 아닌가 봐요. 대통령은 한 명 대통령을 뽑지만 국민들은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진영을 뽑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 팀을 뽑고.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건 좋은데 너무 혼자 하는 정치. 혼자. 축구 11명이 해야 되는데 혼자 지금 축구를 골키퍼도 하고 지금 공격수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렇게 어긋나는 거 아닌가. 측근 중에 저는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 개인적으로 보면 아이고 책도 안 읽나 참 무식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정치인들이 또 더 보면은 뛰어난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눈치, 정무 감각. 이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윤 전 총장도 지금 캠프가 꾸려져 있잖아요. 캠프 그런데 정무 감각이 있는 캠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최재형 그 감사원장 측에서는 삼선 의원 김영우 의원 같은 사람이 전 의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혼자서 물론 팀은 하지만 여의도에서 떨어진 광화문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기존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오는 한계인가 아닌가.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얼른 팀이 돼서 단일 대우로 나가고 그 진영, 브레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치를 혼자 하는 정치에 저는 벽에 부딪힌 거 아닌가 해서 좀 지금이라도 좀 빨리 생각을 해서 진영을 좀 재정비하고 제3지대에 있으면서 보수 쪽을 겨냥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자꾸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자기 진영인 생각을 같이 한다는 보수 진영, 국민의힘 같은 데 같이 들어가서 하면서 중도 쪽을 하는 발언이나 제스처를 보였으면 지금같이 강한 발언은 안 나왔을 거다. 그리고 정제된 발언이 나왔을 거다. 이런 의미에서 다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앞으로를 어떻게 예상을 할까요?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좀 하락세고 이거는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계륵 같은 상황이 되겠죠. 계륵? 예, 닭갈비라는 게 있어요. 조조가 했던 어떤 점에서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리기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으로서의 검증이 안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변화되고
내로남불을 벗어내고 균형을 찾게 되면 윤석열 지지는 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야당의 대선 후보 진출을 가로막는 앞에 속도는 안 내고 계속 추월 못하게 막고 있는 그런 짐차, 화물차 같은 느낌. 프로이 목마가 될 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발언으로 연일 구설에 오르는 상황에서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는 최지영 전 감사원장은 본인에게 닥친 파고를 어떻게 넘을까? 이 부분도 참 궁금해집니다. 김현미 기자. 네. 지금 여권에서 최지영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입양 발언 이거 계속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랬더니 당사자가 딱 방어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갖고 있는 미담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딸둘, 아들둘인데 이 4명 중에서 2명을 입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에서 이 입양 미담이 자꾸 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정말 사랑을 하면 더는 입양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아들이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네. 이 어제 자신의 SNS에 난 입양됐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 아빠가 오히려 이런 점을 더 언급하고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더 많은 아이들이 나처럼 입양 사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인식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처음에 나도 민주당 주장처럼 내가 부끄러웠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면서 나처럼 고아였던 사람이 아픔을 공감하지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오히려 가식이고 가면으로 느껴진다라고 이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네. 최지영 전 감사원장이 최근에 SNS를 개설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보니까 거기서 해시태그로 아들 찬스 뭐 이런 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 이 페이스북 계정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첫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첫 글에 이 해시태그가 아들 찬스였습니다. 왜 아들 찬스였나 보면은 이 페북 글이래요. 어젯밤 아들한테 속성으로 배워서 생전 처음으로 SNS 계정을 열었다. 이 정치 메시지라고 하는데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본인이 파마하는 이런 모습의 사진도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이 외에도 뭐 탁구하는 이 동영상을 같이 올리기도 하고요. 이 아마도 나 아직 팔팔해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싶은데 실시간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한 지지자가 미용실 간 김에 머리 염색도 하시지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지난주에 갔다 와서 앞으로 조금씩 바꿔가겠습니다라는 댓글도 직접 달았습니다. 자, 이 최지영 전 감사원장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부 간에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이준석 대표가 공약을 했잖아요.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이게 말이 좀 맞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출마 선언과 함께요. 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업무 수행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 도입을 강조했었죠. 그랬었죠. 이준석 대표의 당시 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출마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험 치는 나라가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인지. 당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검증 기준을 좀 강화하자라는 취지고요. 실력주의 하에서 서열화를 하는 그런 시험도 아니고 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원의 상당수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60%가 넘는 국민이 찬성했다. 그러는 MBN의 여론조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은 저희 전당대회 대표 공약으로 지난달 MBN 여론조사에서 62.3%의 국민이 찬성 의사를 밝힌 개혁 공약입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업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논리가 배척되었던 곳이 정치판입니다. 국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하지만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변수요? 네,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반발이었는데요. 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거의 전원이 공직 후보 자격 시험에 반대를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약을 꼬집었는데요. 김 최고위원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또는 뭐 대학 가려면 수능 시험 보듯이 말이죠. 그렇게 일제 고사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아마 우리 최고위원들은 거의 전원이 반대 의사였고요. 어제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은 그 눈 수술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저희들 단톡방에 반대한다고 의사표시했고 나머지
배현진 최고위원이나 또는 정미경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구성은 시험을 쳐서 특정 계층으로부터 선발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논란을 감지한 듯 어제 갑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 휴가 가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당대표가 가야 당직자도 휴가를 간다. 공직 후보 자격 시험 논란으로부터 현재 숨 고르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이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 좋지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엄지척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주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에 가입하면서요.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한다. 이른바 역선택 논란에 휩싸인 바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엄지척, 이 사진을 보시면 맞아요, 엄지척을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짚어야 할 점은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을 과도하게 늘리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너무 많은 스팸 문자를 살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네, 이번 공직 후보 자격 충돌로 인해서 지도부의 갈등이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대선 전국으로 화합의 정치를 보여야 할 이 시점에 갈등은 지지율 역행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당근 발언 갖고도 또 지도부 간에 또 싸움이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마무리 질지 모르겠습니다.